예,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학총론 저자 김지근 박사입니다. 예, 오늘은 보안의 방첩활동 제3절 방첩활동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 방첩활동은 195페이지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첩활동의 전반적인 개념입니다. 방첩활동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의 정보 수집과 간첩활동을 사전에 차단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정보활동입니다. 이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방첩은 적대국 스파이의 침투와 기밀 탈취, 그리고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와해 공작을 막는 대간첩 활동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은 위험을 예방하고 차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첩은 염탐과 스파이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방첩은 스파이 행위를 예방하고 차단하는 활동을 본질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은 방첩활동은 외국의 적대적인 정보활동을 무력화해서 국가 기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전복, 파괴활동으로부터 인원과 시설, 장비, 문서, 물자 등 국가의 모든 중요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재반활동을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방첩활동은 적의 정보 공작으로부터 국가의 핵심 정보를 보호하고 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안전보장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방첩활동은 적대적인 국가정보기관이나 외국 세력이 자국의 기밀을 수집하거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려는 모든 정보 공작에 대응해서 이것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한 정보활동 전반을 의미합니다. 외국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과 연계되는 내국인이 수행하는 간첩활동, 전복, 파괴 공작, 테러 등 국가와 사회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모든 공작 행위를 조기에 파악하고 예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보의 수집과 분석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협을 억제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대응 노력까지 포함하는 국가적인 차원의 안전보장 활동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방첩을 협의 및 광의의 개념으로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의 정보 공작을 막기 위한 활동이 이제 방첩 활동인데, 이 협의의 방첩은 외국 스파이와 그와 연계 세력의 첩보 활동을 직접 차단하고 대응하는 것에 초점이 있고, 국가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대응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광의의 방첩은 방첩을 국가 체제 전체를 지키는 보안 활동으로 확장해서 첩보 공작뿐만 아니라 전복, 파괴, 기만 등 모든 형태의 위협 행위에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능동적인 정보활동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협의의 개념은 스파이 대응 중심이고 광의의 개념은 국가안보 위협 전반 대응 중심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광의의 방첩활동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국가안보 위협이 군사 영역을 넘어서 경제, 사회, 환경으로 확대되고 위협 주체도 간첩 중심에서 NGO, 기업, 민간인 등으로 다양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자본주의 심화로 국가 역할이 모호해지고 또 정보화로 위협 세력 간의 국제적인 연계가 강화되면서 광범위한 방첩 활동이 요구가 된 것이 바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첩활동에 이제 정보기관의 방첩활동을 보면은 국가안보 개념이 확대되면서 방첩 대상과 영역이 늘어났고 사이버, 국제범죄 등 새로운 위협에도 대응해야 하지만은 이 과정에서 인권 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첩활동의 문제점으로서는 바로 기본권 침해라든가 정치사찰, 정보기관의 정치적인 중립성 약화, 그리고 정책기관의 과도한 간섭 등의 위험이 내포되는 문제점이 있겠죠. 그래서 방첩활동이 이제 필요한 새로운 영역들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산업보안이라든가 대테러, 대사보타지, 국제범죄, 마약, 사이버 테러 등 비군사적 신정위협 분야에서도 방첩 역량이 강화될 필요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방첩 업무 관련된 규정을 보시면은 최근에 외국 정보 활동이 다양화되고 고도화됨에 따라서 국가안보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 강화가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방첩기관의 역할과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 차원의 통합 방첩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첩 업무 규정을 이제 정비했는데요. 특히 국가정보는 기밀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고 외국 정보 활동에 대한 대응을 명확하기 위해서 방첩 업무 규정을 제정해서 방첩 개념을 법적,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첩 업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근거해서 방첩 임무 수행과 수행 방식과 기관 간 협조 체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방첩 관련된 법률은 여러 법률이 있는데요. 먼저 간첩과 국가기밀누설 등 국가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범죄를 처벌하는 형법이 있고, 군 관련 반란, 간첩행위, 군사시설 파괴 등 군사안보 보호를 위한 군형법이 있고요. 또 군사기밀의 불법 탐지, 수집, 누설 차단을 위한 군사기밀보호법이 있고, 또 반국가단체 활동과 국가체제 위협 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한 국가보안법이 있고, 이번에 국가보안법 폐기가 발의가 됐다는데 참 문제입니다. 또 방첩기관 역할, 권한, 업무 수행을 기준하는 규정인 방첩 업무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신비밀보호 기반 속에 안보 목적의 통신 제한 허용에 관한 통신비밀보호법이 있죠. 이와 같은 방첩 관련 법률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첩 활동의 목적과 특징, 범위 이런 것들인데요. 먼저 방첩 활동의 공적인 목적은 외국 정보기관의 정보 수집과 공작 행위에 대응해서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방첩 업무는 외국 정보 활동을 감시, 탐지하고 이것을 차단하고 무력화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방첩 활동의 범위는 크게 5분야로 확장되었습니다.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첫째는 외국의 정보 활동을 수집, 분석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둘째는 이들의 활동을 색출, 확인, 견제, 차단하는 직접적인 대응을 수행하기도 하고, 셋째,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기법 개발과 제도 개선, 네 번째, 관계기관 간의 협력과 정보 제공, 다섯째, 산업 스파이, 경제, 안보 위협 대응, 마지막으로는 이제 테러, 마약, 국제범죄, 사이버 위협 등 광범위한 비군사적인 안보 분야까지 포함이 되었죠. 그래서 방첩의 가장 큰 특징은 중첩성입니다. 국가안보 위협이 다변화되고 여러 기관의 역할이 경계가 이제 모호해지고 대상과 영역이 서로 겹치게 되는 이제 특성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방첩의 대상은 특정 세력, 적대 세력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성국뿐만 아니라 우호국, 국제단체, 외국인 또는 외국의 지원을 받는 내국인 등 국가 안보와 국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활동과 세력이 방첩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첩 활동에 대한 이론은 허만과 리첼슨, 심주의 이론이 있는데요. 먼저 허만은 이제 방첩 활동을 하나의 방식만으로 수행하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방첩 수단을 크게 3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죠. 먼저 소극적인 방첩은 기본적인 보안 조치를 통해서 외부의 침투와 정보 유출을 막는 방식인데, 출입 통제, 인원에 대한 신원 확인, 정보 보호 규정과 같은 방어적인 조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즉 내부 자선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방첩은 보다 공격적인 접근으로 실제로 활동 중인 간첩망을 찾아내고 제거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춰지고 있죠. 수사, 감시, 간첩 검거 등 위협을 직접 제거하는 조치가 대표적인 활동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기만적인 방첩은 한 단계 진화된 전략으로서 적이 잘못된 판단을 허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이중 간첩을 활용해서 가짜 정보를 흘려서 적이 혼란에 빠지게 만드는 등의 적의 판단을 교란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죠. 결국 허만은 이런 이제
보호, 제거, 기만이라는 방첩의 여러 수준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 환경과 적의 활동 양상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죠. 단순히 말해서 방첩은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서 적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활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리첼스는 방첩 활동을 상대 중심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리첼스는 이제 그래서 상대의 정보 활동과 방첩 활동을 분석하고 상대 정보 기관과 방첩 조직을 연구 조사해서 필요시 상대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무력화해야 한다고 보았고, 심즈는 방첩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해서 설명했습니다. 즉 방첩 활동을 방어적인 방첩과 공세적 방첩으로 나눠서 방어적인 방첩 활동은 내부 보호에, 공세적 방첩 활동은 적의 활동을 능동적으로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죠. 결국은 뭐 허만과 리첼슨, 심즈가 주장하는 그 방법은 이론은 이제 거의 비슷비슷하죠. 예. 그렇지만 허만은 분명히 세 개의 이론으로 구분하고 심즈는 이제 두 개로만 구분했다는 것이죠. 탈냉전기의 방첩 활동은 전통적인 군사 위협을 넘어서 범세계적인 그리고 비국가적, 비군사적 위협까지 포괄하는 다원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시대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탈냉전기의 방첩 활동은 이제 경제 방첩뿐만 아니라 테러, 마약, 국제 범죄까지도 확대가 되는데요. 먼저 경제 방첩 활동은 군사 안보의 상대적인 의미가 이제 약화되면서 경제와 기술 경쟁력이 국가 안보의 핵심이 되고, 그럼으로써 기업과 기술 정보 보호, 산업 보안 활동이 이제 강화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1980년대부터 경제 분야의 안보 위협을 인식하고 1990년대는 FBI를 중심으로 산업 보안 방첩을 강화했고요. 주요 조치로는 범주 국가 리스트 접근법, 국가 안보 위협 리스트 접근법, 그리고 경제첩보법을 통해서 외국의 산업기술 스파이 활동을 조사하고 지적재산권 유출을 연방범죄로 규정을 했죠. 프랑스도 이제 자국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 미국 CIA 스파이 활동에 대해서 항의하고 WTO 협상 전략과 정보통신 정책 관련 정보 수집 활동을 문제 삼은 적이 있죠. 이것은 이제 국가 간의 경제, 산업 정보 경쟁이 심화된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세계적인 기술 패권화와 기술 개발 활성화, 핵심 기술 인력 해외 유출 증가, 국내 산업 경제 정보 접근 용이성 증가 등으로 산업 보안 강화가 이제 필요하게 됐고, 이것을 위해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와 산업기술보호협의회를 구성해서 정책과 기술 보호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탈냉전기 경제방첩은 군사 위협을 넘어서 기업, 기술, 산업 정보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보호하는 활동으로 확대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냉전 종식 이후에 이 국제 테러는 발생 빈도가 줄었지만은 규모와 인명 피해는 증가하였습니다. 소련의 붕괴와 중동 평화 협상 등으로 테러 조직 자원은 이제 약화되었지만은 대량 살상 무기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테러의 대형화와 지리적인 확산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2000년대는 중동 갈등과 새천년 종말론 등의 영향으로 테러 위협이 다시 증가해서 각국의 안보에 중요한 이제 과제로 부상하게 됐죠. 특히 9.11 테러는 테러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응이 부족했음을 보여주었고, 이후 미국 같은 경우는 정보기관과 법무부, 군사정보 활동을 방첩 중심으로 긴밀히 연계해서 대응 체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북한에 의한 대남 테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테러 대응과 방첩 활동이 국가안보에서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약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서 국가안보 위협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989년 부시 행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응답자의 84%가 마약을 주요 안보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미국 내 마약 인구는 매년 1000만 명 이상이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의 17.1%가 사용 경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약물 복용자가 4천만 명에 달하고,
중증 중독자는 15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마약 관련 사망자가 연 7,000명에 이릅니다. 한국 역시 매년 10,000명 이상의 마약류 사범이 발생하고 있고 국제범죄 조직과 긴밀하게 연계돼서 국제 마약 밀거래 중개지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북한은 마약 제조, 판매, 수입을 통해서 무기 제조와 수입 자금을 활용하는 등 마약 문제는 국제적인 또 군사적인 안보 위협과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범죄 조직이 확산되고 있고 또 무기 밀매, 화폐 위조, 자금 세탁, 인신매매 등 초국가적인 범죄가 증가되면서 국제범죄가 국가안보 영역으로 부상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로 콜롬비아 마약 조직의 두목 처형 등으로 전통적인 위계 조직을 와해시키려고 했지만은 국제 마약 조직은 이것에 대응해서 전통적인 위계 구조에서 벗어나 네트워크 형태의 연계망으로 변화했고 이 연계망은 개인, 조직, 상사, 컴퓨터 등 다양한 요소가 연결되면서 집중과 분산을 적절히 활용하고 외부 공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되었죠. 이와 같은 방첩 정보에 대한 활용은 외국 정보기관의 능력과 의도를 파악을 하게 되고 효과적인 국가안보 보안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제 방첩 정보 활용이 되게 됐죠. 이것을 통해서 정보기관은 조직 구조를 개선하고 인적인 휴미트 능력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또 주요 정보 관심 분야를 강화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 기관의 침투 능력을 높이고 또 동맹국과 주변국과의 정보 협력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고 외국 정보기관의 임무 변화와 요원 이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정보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방첩 활동은 이제 세 가지 형태로 아까도 일부 허만의 주장과 같이 세 가지 형태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방첩 활동은 상대 정보기관 활동을 차단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정보 보안 활동인데 크게 이제 정보 수집, 방어 활동, 공개 활동으로 이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정보 수집 활동은 외국 정보기관의 조직, 능력, 취약점, 협력 관계, 임무 변화 등을 파악해서 자국을 향한 정보 위협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요. 방어 활동은 상대가 자국 정보기관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감시, 탐지, 차단하는 조치로서 도청 방지, 첩보원 체포 및 추방 등 보안적인 억지 중심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공격 활동은 적극적인 방첩 공작으로서 상대 요원을 이중 첩보 요원으로 활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해서 혼란을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에 직접 침투해서 상대 정보 활동을 붕괴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활동은 상대 정보 역량을 약화시키고 자국의 보안 능력을 강화하는 상호 보안적인 체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방첩 활동의 응용 개념도 역시 세 가지 개념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요. 방첩 활동은 이제 그 적국의 정보기관 활동을 억제하고 자국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 수집, 방어, 공격의 세 가지 측면으로 이제 요약해서 운영된다고 설명드렸는데, 먼저 정보 수집 활동은 상대 기관의 조직, 능력, 자국 내 활동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고, 방어적인 방첩 활동은 이제 전향 가능 요원을 평가하고 지속 감시하고 체포, 추방, 감청, 방지 등으로 침투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공식적 방첩 활동은 기관에 침투해서 이중 첩보 요원을 활용하거나 기관을 무력화시켜서 정보 능력을 약화시키고 혼란을 유도하는 것이죠. 좀 전에 방첩 활동의 세 가지 형태를 설명했듯이 이 응용 개념도 이제 같은 개념입니다. 즉 방첩 활동은 정보를 바탕으로서 위협을 차단하고 필요시에 능동적으로 교란, 무력화하는 종합적인 안보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5장 보안 및 방첩 활동 제4절에서 방첩 활동 전개와 추세 203페이지부터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